네, 이제는 항공법과 물권 관계라는 표제어로 항공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아까 등록과 관련된 등기 등록 관련돼서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로 그 소유권을 표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중요한 동사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과 유사한 권리관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 바로 이런 항공기 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항공안전법 제9조를 보면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상실, 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민법에서 봤던 물건의 취득, 상실, 변경, 물건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과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민법 186조와 항공안전법 제9조를 보시면 등록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물권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민사법적인 효력을 가져오게 하는 효력 요건으로서 기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등기는 사법부에 있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소속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공무원이 등기를 받아주는 건데 등록은 국토교통부에 하는 거죠. 항공안전법 제7조를 보시면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임차권도 등록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민법에서 임대차 관련돼서는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였지만 등기가 가능은 했었잖아요.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안 돼서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라고 하면 주임법, 상임법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인도를 받고 그에 따라서 다른 등록을 하게 되면 되는 형식, 주민등록이라든지 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등기한 것과 유사한 그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하게 항공기 있어서는 임차권 관련돼서도 등록을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항 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3자 사이에서는 효력을 가지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항공기 이전 등록, 소유권을 양수양도할 때 결국 이건 소유권의 취득, 변경 관련된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국토교통 장관에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래서 14조 9조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결국엔 이 등록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말하는 등기와 유사하게 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 등록 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냥 등기가 제한되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항공안전법에서는 10조 1항 각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외국인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사람 근데 여기서 굳이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 봐서는 어떤 법인을 상정하기보다는 자연인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사람. 2호를 보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우리는 주로 이제 법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익숙한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법제에 따라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어떤 단체, 조합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가 좀 더 이 법인과는 다른 게 구별되는 하지만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조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거는 2호, 3호 보면 다 외국 국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1호, 2호, 3호 같은 경우는 4호를 보시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다. 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국 법인을 국내 법인을 의미하겠죠. 전반적인 왜냐하면 1호, 2호, 3호는 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였는데 4호 같은 경우는 내국 법인이 있는데 국내 법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지분 주식을 50%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외국의 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한다. 사실상 지배한다는 표현은 사실 상법에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긴 해서
어느 경우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건들에서 좀 입증을 해야서 밝혀야 될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지배는 사실 그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상 지배의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는 거겠구나. 예. 그 외에 5호도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1호가 외국인이었던 거잖아요.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내국법인의 국내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또는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임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5호 같은 경우도 보면 4호는 소유관계, 그러니까 그 소유 지배구조상에서 지분을 50% 이상을 이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외국 단체나 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5호에 있는 경우는 아예 대표자, 주로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거나 아니면 임원수 절반, 그러니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는 법인. 그게 결국에는 외국이나 외국적인 요소가 내국 법인을 지배하는 요소라고, 이 4호에 있는 사실상 지배에 대한 거를 상술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배로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들이 주식이나 지분의 50% 이상, 임원수의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나 대표이사거나 이런 경우들인 경우에는 내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국 법인이 이런 형태로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정작 항공기 등록 제한 사유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몇 년 전에 외국인은 등기이사 등 임원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항공사업법상의 결격사유 조문과 이게 결부가 되면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항공사업법 내용 조문을 보시면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 그게 결국에는 방금 봤던 요인 거잖아요. 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사업 관련돼서 국내 항공사업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줄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 50% 기준이 타당한지에 있어서는 좀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나름의 이게 사실상 지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국내 항공사업, 운송사업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름의 이제 장벽을 치고 있는 걸 정당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1호가 아니라 6호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 해당된다고 했을 때 이 법인 국내 법인인데 임원 중에 제1호가 있잖아요. 제1호를 가서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임원 중에 제1호는 여기 1호거든요. 1호. 임원 중에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호 어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사람 법인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요 1호가 여기 1호에 들어갈 테니까. 그럴 때 제10조 제1항 각호 중에 특히 제1호 10조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 1호로 가보면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한 두 번의 중년을 거친 건데, 이걸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었던 거죠. 근데 굳이 6호까지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1호 자체로 갔을 때는 1호 자체로 그냥 1호 자체 6호까지 가지도 않고 1호 자체로 가버리게 되면 1호에서 요 4호, 5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 국적 임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 특히 5호에서 문제가 되는데, 적어도 그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이거나 그런 외국 국적 그 가진 사람이 절반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요 단순하게 1호만 갔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였는데, 요 6호에서 요 제1호가 들어가면서 이제 6호를 거치니까 그냥 1호로 바로 가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다렸다가 6호까지 와고 6호에서 다시 1호를 가고 1호에서 다시 항공안전법을 가는 이 2단의 준용을 거치게 되면서 조문이 약간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 여름에 8월달에 제가 이제 발표한 논문, 사실은 그때 봄에 한국경영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있었고,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더 자세하게 논증한 논문을 2018년 여름에 제가 나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 조문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임원 중에 제 1호가 들어간 거는 입법적 실수거든요. 이게 원래 과거에 있는 1호가 아니라 2호부터 적용되는 조문이었는데요. 이게 90년대 개정이 되면서 이제 1호가 어느 순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걸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뭐 지금 아직 법은 살아 있는 거니까 조문이 그냥 1호로 바로 항공사업법 제9조 제1호,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 제4호 제5호로 가는 이 경우의 수랑 6호를 한번 갔다가 1호 갔다가 다시 가는 이 경우의 수랑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지금 이제 진에어 케이스는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해당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격을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여러 조건이나 부과를 달면서 신규 노선에 대한 분배를 나름의 이제 페널티로서 제한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한하고 있고, 다른 그 경영의 정상화가 될 것을 조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법에 근거가 없는, 항공사업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나름의 이제 제재 아닌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면. 넘어가서 이제 항공기에 대한 민사 집행. 그러니까 항공기도 하나의 그 재화의 객체인 것이고,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된 그러니까 등기된 부동산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사 집행법에 이제 그걸 보충하는 민사 집행 규칙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말하고 있는 등기를 전제로 한 이 내용들을 다 등록, 항공기 등록원부, 국토부 장관으로 다 변경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쳐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민사집행 관련돼서는 몇 편의 논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는 또 이것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개념이 또 있는데요. 공항시설법에서는요, 주물건으로서 공항시설 관리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제26조를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증수할 수 있는 권리. 나름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돈 받을 수 있는 통행세를 걷는다는 그런 거 유사하잖아요. 공항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공항시설 관리권 설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물건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문의 형태가 주로 이제 민자 시설로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 통행료를 내고 있는 어떤 뭐 다리, 어디 어느 땡땡 대교를 지나는데 통행료를 내고 있다. 어디 터널을 지났는데 내고 있다. 이제 민자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들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건으로 보아서 등록하면 물건으로 보면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건 저당권 관련돼서. 왜냐면 이것도 그 공항시설 관리권도 하나의 이제 재화로서 이제 나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과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항시설법에 관련된 이 주물건으로서의 공항시설권 관리권, 이런 조문 형태가 공항시설법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유사하게 다른 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이제 영역들에서 이런 유사한 이제 그런 조문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제한 같은 경우도 공항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표현 자체는 사법적인 효력인 거잖아요. 민법과 관련된, 물권법과 관련된 효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돼서 등기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그게 효력 요건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봐야지만 이 조문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공항시설 관리권이랑 항공기 등록에 관련된 법리들은 되게 민법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공항시설 사용 관계 측면을 보면 공항시설 사용 관리권에 기해서 이제 사용료를 증수할 수 있잖아요. 공항시설 또는 비행시설, 장시설 관리 운영하는 자는 이걸 사용하고 이용한 자로부터 사용료를 증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행규칙 20조를 보시면 가서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 공항 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 종류를 각각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또 이제 그 시행 규칙 제일 마지막 편에 가보면 별표에 가서 정해져 있어. 별표 5랑 별표 5에 의해서는 사용료의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이제 가져와 보면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에는 토지 건물들의 사용료,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가 있고요. 공항 운영자는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여객공항 사용료, 차량 및 광고료, 토지 건물 상업시설 등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계류장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항 내 상업시설 운영에 대한 또 법률 관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 공항시설 관리권에서 사용을 징수하는 것과 이거 사용을 징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공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임대에 관련돼서 벌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임대차 관련된 법리들이 또 기본으로 정하게 되잖아요. 공항 운영자가 특히 상업시설 운영을 통해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중개 매물을 펴고 나름의 선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낙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단위 권역별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상업시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항 운영자의 제안 요청서에 따라 사업 제안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면 공항 운영자는 이를 종합 평가해서 최고 득점자로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업 제안서 평가에는 사업자의 경영 상태, 재무 능력, 관련 업종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사업자 평가와 마케팅 및 매장, 상품 구성, 영업 관리 및 인력 운영, 시설, 디자인 설치, 공익성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계획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격 입찰서에는 임대료의 최소 보장액을 기재하고 상업시설 입점 사업자는 매년 매출액과 상관없이 적어도 최소 보장 금액만큼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며, 실 매출액 영업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최소 보장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를 6개월마다 정산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 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임대차와 유사도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나름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깐깐하게 임대인이 임차인 고름에 있어서 굉장히 깐깐하게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에서도 최소의 마치 저희가 월 차임을 내는 거와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그 차액을 계속 정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최소 보장 금액 플러스 최소 보장 금액은 나름의 이제 차임 형태일 것이고, 플러스 알파 된 것들도 그때 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처음 들어와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나름의 임대 기간은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 기간을 정할 때, 임차인을 정할 때 뭐 이런 정도의 뭐 개입은 나름 이제 깐깐하게 나름 세입자를 구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항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집주인의 이제 그런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식음료 사업자 관련된 내용도 좀 가져와 보면, 식음료 사업자에 대한 식음료 판매 가격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식음료 사업자는 신규 품목의 판매, 기존 품목의 가격 변경, 한시적인 프로모션 메뉴 판매 등 판매 품목 및 가격을 변경하자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임대인에게, 공항 운영자한테, 공항시설 운영자에게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예 계약 조건에 넣은 것이죠.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 조건, 뭐 특약 이런 내용들 보시면 노력해야 된다,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넣음으로써 이게 사실은 이제 임대차에 관련된, 결국 임대에 관련된 법률 관계인데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만큼 임대를 통해서 들어가서 얻는 수익들이 있으니까 뭐 나름의 이걸 또 용인하고 임차인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좀 과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볼 사례는 실제 이제 벌어진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알고 들어가긴 했는데, 사업자 A 결국 이제 공항공사인데 식음료 사업자 B가 운영하는 매장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불시에 점검해서 판매 가격 인하하도록 막 요청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A가 B에 대해서, 임차인 B에 대해서 뭐 거래상의 질을 가지고 있는지, A가 B에 대해 매장 위치 변경 및 판매 가격 인하를 요청한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거래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래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 거래가 저해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결 관련돼서는 2016-082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공개된 내용입니다. 나름 이제 판례처럼 이제 심결례가 공개되어 있는데, A가 B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강력한 관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B로서는 밀집된 공간에 막대한 수의 유동인구가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등 상권이 가지는 가치가 매우 높아서 이를 A를 대체하는 거래선 찾기 쉽지 않기에 A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그래서 오케이, 인정됐습니다. A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매장 위치의 변경이 부당한 불이익 제공인지, 임대차 계약서상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에 쓰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A의 행위는 단지 해당 장소에 다른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A는 계약상의 기전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였다. B는 신규 매장을 위한 공사 비용만 보상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거래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케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판매 가격의 인하가 부당한 경영 간섭인지, A 행위는 불시의 특별 가격 정강을 통해 B의 판매 가격을 일시 조정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임차인인 B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다른 식음료 매장 간 자유로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더군다나 판매 가격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에도 근거가 없고 B와 충분히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정된 것이죠. 3. A의 행위로 공정거래가 제어되는지 여부. A 행위는 그로 인한 소유성 증대효과나 소비자의 후생 증대효과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효과를 현재 상회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다만 B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한 A의 부당이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서 사건 처리 규칙,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사건 처리 절차 규칙에 따라 경고에 그쳐서 한다라고 결론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을 보면 임대차 관련돼서 공항 내에서 있는 어떤 이 상업시설 운영에 관련된 이 법률 관계,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에 관련된 거래 어떤 그 사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건데요. 그 내용에서 약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렇게 인정된다고 하면 나름의 공법적인, 여기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나름의 이제 사건을 좀 파악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항공법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공법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것들은 사법적인 측면.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재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 소유 관계, 지배 관계, 이용 관계 관련돼서 이 민법적인 내용들을 먼저 전제해서 보고 있는데, 좀 그게 심하다 싶으면 이게 개입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분명히 이제 그 일반의 그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제 이런 공법적인 개입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역이란 개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공안전법에서 보시면 뭐 비행정보구역, 뭐 영공, 항공로, 관제권, 관제구간 정의를, 이 용어를 정의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땅땅땅을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이 공역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라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역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 공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물법제를 저희가 열심히 봤어야 되는 것이죠. 직전에 봤던 공물법제. 왜냐하면 공물법제에서는 사유재산임에도 행정청이 지정 고시하면, 도로나 하천을 지정해버리면, 문화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문화재다 해버리면 공물로서 규율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애초에 그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이었으면 국공 공물이겠지만, 공물법제에서 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사유재산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유재산이든 국공유 행정재산이든 간에 공물로서 규율되기 위해서는 지정이라는,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공적인 이용으로 용도로 사용될 것이야 라고 이제 알려지는 형태가 필요한 것인데, 그때 이제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고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처분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T가 그래서 공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공역 자체에 대한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공물 법제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면 공역 지정, 비행정부 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해서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각각의 공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제한이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79조를 보시면 각각의 공역에 따라서는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된다. 어떤 공역에서는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할 거면 허가를 받아서 해라. 자유롭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재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로 지정돼 버리면 쉽게 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역으로 지정 공고가 되면 또 하나의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물법의 법제로서 공역을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공역의 관리, 제80조에 심의하기 위해서 공역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 상황에서는 그 공역 관리에 있어서는 각각 전시관계법, 통합 방위법에서 따르는 정안에 따른다. 전시 상황은 좀 예외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역위원회라는 제도를 두어서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반적인 공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위가 제한되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결국 이 공역에 대한 측면을 이해하려면 공물법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계획법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있습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 수요의 전망, 권역별 공항,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이 종합계획은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중기 교통시설 투자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견을 들은 후에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 변경할 때는 고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행정계획률에 있어서는 이런 종합계획률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그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이제 물론 이제 국민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국민의 어떤 의사라든지 그 어떤 것들이 관여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 계획, 하위 계획으로 내려올수록 밀접해지는 것이죠. 기본 계획 같은 거 보면 4조 공항개발 기본 계획, 현안분석, 수요 전망, 규모 배치, 재원 조달, 운영 계획, 제한 표면, 환경 관리 계획.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된다. 이것들은 고시해야 된다. 이 계획은 이제 계획 법제로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또 이제 직접 사업이 시행될 수 있거든요. 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토교통부 자의 외의 자가 개발 사업 시행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허가의 기준이 이렇게 있을 텐데 허가에 있어서는 조건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허가의 속성은 굉장히 이제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나름의 이제 그런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경영이고, 심지어 기준도 보면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 능력, 기술 능력, 그리고 개발 사업의 목적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국가의 개입 여지가 재량의 개입 여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때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겠죠. 관련돼서 개발 사업 시행 관련돼서는 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더 많긴 하겠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항시설법 관련돼서 개발사업 진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도 특별법, 예타, 예비 탄양성, 뭐 면제라든지 이런 논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을 중점도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항이 생겼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진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항공 소음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물권법을 오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권법의 기본적인 어떤 가장 강력한 권리는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 이때는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도 뭐 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해된 행동이 있으면 물권의 기본에서 소유자가 침해자한테, 방해자한테 즉 방해를 하지 말아라, 예방을 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같이 봐는 게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봐야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위법한 가해행위, 항공소음에 관련 침해에 있어서는 많이 봤던 판례들이 대부분 이 손해배상으로 해결된 거예요. 특히 영조물 책임으로 봐서 공항에서 통상의 그 안정성이 기초하지 않았다고 봐서 이제 기능상의 하자를 봐서 제5조에 따라서 영조물의 손해배상, 이걸 그 공항이라고 하는 영조물을 결국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또 몇몇의 판례에 있어서는 직접 그 옆에 인근에 있던 지역 주민이 아예 그냥 그 방해를 제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항공기를 띄우지 말아라. 아니면 이제 공항을 뭐 관련해서 직접 또 이런 이 물권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공항 자체, 물론 가장 확실한 항공소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는 건 그 비행기를 안 띄우고 이제 공항을 폐쇄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주민의 그 용인된 어떤 그 너무 심각하지 않다고 전제했을 때 나름의 이걸 관리하면서 그 피해들을 이제 배상 또는 이제 보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주로 판례의 영역은 손해배상 관련돼서 특히 이제 그 영조물 책임과 관련돼서 매양리 사격장 사건, 김포공항 사건, 대구 비행기 사건 등을 통해서 이제 판례가 발전되어 왔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소송으로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음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거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손해액도 사실은 금액이 몇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도 좀 크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등을 통해서 나름 이제 그 배상에 가름하거나 배상 플러스 알파로서 알파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공항소음방지법이랑 군소음보상법은 약간 결을 달리하는 거죠. 군소음보상법은 정말 배상을 가름해서 배상을 하는 것 대신에 배상 청구를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배상에 가름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그럼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공항소음방지법은 배상과 이런 배상 영역과 상관없이 나름의 그 관리 기준들을 정해서 그 권역 내에 있는 분들에게 나름의 이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적인 급여로서 일정한 지원들을 해주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민간 공항 관련된 소음의 문제랑 군 공항 관련된 소음의 문제가 약간 지금 다른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과 영조물 책임을 좀 비교해 본다고 하면 거의 민법에서는 공작물 책임이라는 표제를 쓰고 있고 국가배상법에서는 영조물이라는 표제를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유사하게 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포공항 소음소송 관련돼서 이제 이것도 벌써 판례가 꽤 오래된 판례인데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따라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사회평가 수임할 수 있는 기대가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데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 정도, 침해에 갖는 공공성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환경 기준,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난이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수위 난도 기준을
무슨 뭐 묻자르듯이 어떤 표로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건에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는 거주한 경우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상에 준해서 감액 사유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항소음 방지법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면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정하는 것이죠. 소음 영향도를 하기 때문에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는 사실은 경계 안에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경계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이게 그냥 소음 영향도를 그리다 보면 이것도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거리라든지 뭐 길, 저희가 보통 길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서 뭔가 구역이 설정되고 있는데 어디를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 관계상에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밀접한 이게 그 어떤 그 절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소음 영향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로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넓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행령 2조 2항에 있는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시할 수 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라고 하면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 하천 도로 등의 지형 지문의 경계, 그것을 함께 고려해서 정하는 것.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주민지역 계획 수립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소음 대책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 지역 사업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재원 조달이 보상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인데 현재에 있어서는 공항에 착륙하는 공항 항공기의 소유자로부터 소음 등급에 따라서 사용료 중 착륙료의 일정 금액을 소음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심야 시간에 운항하거나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배로 부가 증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 소음 관련해서 할 얘기는 많긴 많은데 또 시간이 또 부족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다음 차에 기회가 될 때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항공보안법에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 자기 결정과 관련해서 좀 같이 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얼굴, 지문, 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죠. 본인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라는 표. 그리고 즉시 파기해야 된다. 승객 검색함에 있어서도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 번호, 운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보 제공에 관련해서는 15조 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5조 5항 요 내용이죠. 요거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항공보안 정보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보안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안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 제공을 공항 운영자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보시면 이제 14조 2나 15조, 17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어떤 특정될 수 있을 만한 개인 정보들이 이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에 따라 처리되고 즉시 파기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4조의 2부터 17조까지 크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35조의 2부터 보면 이거를 좀 모으고 체계를 구축하면서 정보를 모은다는 것인데 여기 정보에 과연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최근에서는 이 스마트폰 항공 보안 정보 구축을 위해서 나름의 이제 그 위험도를 측정해서 이제 그 개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논의들도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런 논의들을 볼 때마다 이 적어도 17조를 넘어선 35조 2도 아직은 구체화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공항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를 휘력 7천만 건을 AI 학습 목적으로 수집하게
했습니다. 이걸 출입국 관련된 어떤 그 사무를 좀 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출입국이지만 공안 관련돼서도 넘어올 수 있는 영역들인 거잖아요. 개인정보 관련돼서 수집됐다. 특히 민간 개발업체에 넘기면서 유출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얼굴 데이터가 민간 정보에 해당하지만 뭐 출입국 심사에 해당할 수 있다. 폐쇄 CCTV 영상 속 특정 개인의 행동 영상만 추출하기도 했다. 근데 하지만 향후에도 CCTV 영상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하려면 반드시 영상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된다. 외부 민간 비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먼저 개인정보위원회는 행정기관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법원에 가거나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이게 뭐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나름의 좀 그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처리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 얼굴 데이터 등 민간 정보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항공 보안 관련돼서는 보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뭐 개인정보 다 수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가능하더라도 그거를 가공하고 수집하고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아직 항공 보안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돼서 문제는 그렇게 아직 좀 무게감 있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개인정보 관련된 참고 판례들을 제가 2개를 하나 가져와 봤으니까요. 나름의 이제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서 예를 들면 지문 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려워서 나름의 이제 그 보호 강도, 다른 생체 정보와 달리 보호 정도가 좀 약간 완화된다는 거. CCTV 설치하고 한 건 있지만 나름의 이제 그 민감한 영역에서는 불투명 재질의 종이 부착하고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서 영상 시스템 운영 계획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효과적 방법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항공 보안의 영역에 있어서도 항공 보안 정보 체계의 구축을 넘어서서 더 민감한 정보들이라든지 개인정보들이 수집 가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이제 외부에 유출될 수 없도록 그리고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특히 관련된 체계 이후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체계들까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물권법과 뭐 크게 관련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다 꽉꽉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